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윤리학의 분류와 다문화 교육 관련해서 다문화 교육에 적용시키기 이전에 윤리학의 분류, 사이파이라고 하는 기준 가지고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을까 살펴보았고요.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논문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윤리학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피글리우치가 제안한 사이파이 개념을 빌려서 분류해보면 크게 과학적 윤리학과 철학적 윤리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철학적 윤리학은 다시 메타 윤리학과 규범 윤리학으로 나눌 수 있고, 규범 윤리학은 이론 규범 윤리학과 응용 윤리학으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1교시에 제가 판서를 하면서 소개해드렸던 내용이고요. 각각의 윤리학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설명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과학 윤리학은 기술, 디스크립티브한 것이라고 했었죠. 기술 윤리학이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사람들과 문화의 실제 신념, 관습, 원리, 관행에 관심을 가지며 특히 전 세계의 사회 집단들의 구체적인 도덕적 관행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도덕적 관행들을 그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옷을 입는지에 대한 사실들과 같은 문화적 사실로 본다. 문화의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연결 지점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판단 및 추론의 과정, 그리고 정서적 반응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인 도덕 심리학. 콜버그 3수준 6단계 도덕성 발달 이론, 이런 게 피험자들 대상으로 인터뷰 진행해가지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의 발달 단계를 측정하고자 노력했던 것이죠. 측정이 과학적인 방법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과 교육론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도덕심리학, 특히 도덕 발달 심리학도 기술윤리학의 하위 분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를 포함한 신경계에 대해 연구하는 최근 신경과학의 실험적인 연구 성과를 윤리 영역에 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모두 기술윤리학과 연결될 수 있는 분야들이다. 뇌과학, 신경과학,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두뇌,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fMRI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그때마다 두뇌의 어떤 영역이 활성화되는지 단층 촬영을 직접적으로 하잖아요. 정말 과학적인 방법론이 윤리의 영역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기술윤리학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인류의 생활이나 역사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연구해 나가는 문화 인류학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문화와 유의미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문화 인류학, 미드라든지 레비스트로스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시죠? 문화 상대주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이런 입장들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에 기여했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에서 강조하는 문화 교육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과학적 윤리학, 즉 기술윤리학의 연구 성과는 다문화 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교육의 측면에 대한 사실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 과학적 윤리학, 철학적 윤리학 나누었을 때 과학적 윤리학이 다문화 교육, 그 중에서도 특히 문화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논의를 해보았고요. 그렇다면 철학적 윤리학은 다문화 교육과 무관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철학적 윤리학은 도덕 원리, 도덕 문제, 도덕 판단 등 도덕에 대한 철학적 성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인데
이런 윤리학의 탐구 영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메타윤리학과 규범윤리학으로 대별된다. 메타윤리학은 도덕의 담론에서 나타나는 옳음, 좋음, 칭찬할 만한 등과 같은 기본적인 도덕 평가의 개념어들이나 당위, 의무, 책임 등과 같은 기본적인 규범 개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의미로 진술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탐구한다. 그것을 통해서 개념을 명료화하는 걸 시도한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리고 규범윤리학은 인간이 도덕적 완전성을 성취하기 위한 절대적 기준이나 도덕적 이상을 정립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규범윤리학의 또 다른 과제는 무엇이 도덕 원리를 최고의 원리로 만드는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되는데, 윤리학의 이런 과제는 문명이나 문화의 어떤 양상이 도덕성을 구성하는가를 규명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 윤리학, 특히 그 중에서 규범윤리학이 다문화 교육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입장 또한 다문화 교육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가능성은 규범윤리학의 하위 분야 가운데 응용윤리학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저는 이제 중등 도덕윤리를 전공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도덕, 고등학교로 가면 이제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이렇게 일반 선택 과목이 나누어지는데요. 생활과 윤리라고 하는 과목이 실생활의 구체적인 도덕 문제들과 직결되는 것이죠.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교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도의 측면에선 다를 수도 있겠지만 다루고 있는 주제에서는 동일한 것이니까요. 선생님들 3, 4학년군, 5, 6학년군 도덕과에서 영역이 4개로 나누어지고 있잖아요. 첫 번째 영역,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두 번째 영역, 타인과의 관계. 세 번째 영역,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네 번째 영역, 자연 초월과의 관계. 이 중에서 특히 두 번째 영역인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확장해 나가는 구조 속에서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세계적인 규모, 전체 자연의 규모에서 일어나는 실천 윤리학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급 학생들과도 응용윤리에 대한 이런 이야기, 직접적으로 여기서는 이론적인 배경 이런 걸 다룬다기보다는 사례를 제시해주고 그 학생들의 사유를 이끌어 나가는 방식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주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은 다르지만 생활과 윤리 과목 검토해 보는 것이 충분히 이제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선생님들께도 유의미한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과 윤리 과목은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와 쟁점을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 실천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동서양의 다양한 윤리 이론들을 토대로 실생활 속에서의 구체적 윤리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실천 윤리학의 성격에 그 주안점을 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문화 교육과 연결되는 부분은 다양한 영역들 가운데 문화와 윤리이고요. 구체적인 내용 체계는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3, 4학년군, 5, 6학년군, 그 중에서는 특히 세 번째 영역,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거기서 확장되는 국가공동체, 더 확장되어서 세계 시민 공동체까지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학교 수업하실 때 세 번째 영역에서 이 부분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 내용은 뛰어넘도록 하겠고요.
358페이지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윤리, 초등학교 기준으로 한다면 세 번째 영역, 사회 공동체와 영역 가운데서 가장 확장된 세계 시민 공동체, 이것과 관련돼서 논의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세부 요소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의식주 윤리와 윤리적 소비, 이 두 가지는 다문화 교육과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주제들이라면, 다문화 사회의 윤리, 이것은 다문화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요즘 시민교육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강조되는 시민성 가운데 다문화 역량, 다문화 시민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도 강조해서 학습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학습자들이 길러야 할 기능으로 도덕적 공동체 의식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심장한데요. 이때 도덕적 공동체 의식은 글로벌화된 지구사회 속에서의 세계 시민 공동체를 지적하고 있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세계 시민 공동체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언급되는 확장된 공동체를 지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죠. 이와 같은 세계 시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생활과 윤리 과목의 특징을 통해 규범윤리학, 특히 응용윤리학에서 강조하는 내용과 다문화 교육 사이의 교집합을 충분하게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는 사이파이 방법론에 입각해서 윤리학을 분류해보고 이 각각의 분류가 다문화 교육과 유의미하게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논의를 시도해 보았다면, 윤리학 분류하는 게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또 다른 분류법을 하나 제안해 보았는데, 이런 분류법 제안한 이유는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교육 차원에서만 이루어져서 실효성 거두기 어려운 측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가 정책적인 노력과 동반되어서 함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을 만한 조금 간단한 윤리학의 구분법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내용인데요. 두 번째 단락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종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윤리학을 과학적 측면과 철학적 측면으로 구분하는 방법 이외에 시대적 구분을 통해 기존 윤리와 최근의 새로운 윤리로 구분하는 방식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윤리학, 그리고 새로운 윤리학. 사실 앞서 언급했었던 응용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제시되는 실생활의 구체적인 윤리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새롭다고 하는 것, 선생님들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존과 새로운 윤리학,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일한 윤리 이론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론적 특징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존 윤리학은 전반적으로 심정, 의무 중심의 윤리라는 이론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윤리학의 이러한 특징을 일반적으로 심정 윤리, 이게 독일의 막스 베버가 시도한 구분이기 때문에 독일어로 표현해보자면 게진룽 에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더 이상 심정이나 의무만으로 행위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책임 결과 중심의 윤리로 윤리학을 변형하는
새로운 윤리학이 요청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책임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윤리학의 입장을 책임 윤리라고 표현합니다. 책임, 영어로는 responsibility죠. response에서 파생되는 개념입니다. 응답한다. 응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대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강조하는 개념인데, 아까 이 구분을 베버가 시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책임 윤리도 독일어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페어안트보르퉁 에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 responsibility와 같이 응답한다 이런 의미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함께 의사소통하는 상대방을 가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심정윤리와 책임윤리의 구분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구분법 또한 다문화 교육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실 이 논문 자체는 심정윤리와 책임윤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전개했기 때문에 기존 윤리와 새로운 윤리의 차이점이 이것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데, 각주 21번을 보면 다양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죠. 기존 윤리는 심정을 강조한다는 것 이외에도 시간적으로 볼 때, 현재, 공간적으로 볼 때 근접한 거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만 윤리적 고려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새로운 윤리는 거기서 확대해서 시간적으로는 미래, 공간적으로는 광역성, 지구 중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연에 대한 책임, 지구 전체에 대한 책임으로 확장되는 게 새로운 윤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것으로 기존의 윤리는 대체적으로 개인 윤리의 초점이 만들어져 있고 윤리적 고려의 대상이 인간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닌 집단의 문제라든가 인간 이외에 존재하는 지구상의 여러 존재들, 이것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집단 중심, 개인, 인간 중심이라는 기존 윤리의 특징을 벗어나서 집단이라든지 탈인간 중심주의로 나가는 게 새로운 윤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러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심정윤리와 책임윤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특히 다문화 교육에 가지는 시사점을 359쪽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보면 각각의 윤리를 비유를 하거든요. 심정윤리는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이 어떤 선한 심정을 가지고 그 행위를 하게 되었느냐.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선한 의도 내지는 선한 동기, 이것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한 심정, 이게 가장 직접적으로 강조될 수 있을 만한 직업군이 있겠죠. 모든 인간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종교적 가르침을 전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으로 옮기는 성직자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인 자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책임윤리, 심정윤리가 선한 심정, 의도 내지 동기를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논의의 한계점이 있을 수 있겠죠. 의도는 선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으로 엄청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위했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에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중요시하는 입장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새로운 윤리는 기본적으로 그 범위가 개인적인 범위가 아니라 집단적인 규모로 커진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결단에 대해서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개인이 결단을 했을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기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연쇄작용으로 집단 전체에 미치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개인이 선택을 했을 때 집단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직업군, 정치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정윤리가 성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인 자세라고 말할 수 있다면, 책임윤리는 정치가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가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자질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정직성, 청렴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목측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감각, 센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가적인 일, 정치적 지도자라고 하면 세계적인 일에도 관여할 겁니다. 이것을 오랜 시간 동안 골똘하게 생각해서 결정 내릴 여유가 없거든요. 탁 보는 순간 어떤 선택 내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할지 측정하는, 한눈에 측정하는 목측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 그것에 대한 무한정 책임까지 질 수 있는 게 정치가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새로운 윤리, 책임윤리, 정치가의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이유인가? 아까 제가 선생님들께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건 정책적 지원과 함께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했었죠. 바로 정치가로 상징되는 책임윤리와 연결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59페이지 첫 번째 단락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심정윤리와 책임윤리의 구분은 막스 베버가 제안한 것인데, 심정윤리는 행위가 비롯된 선한 심정을 기준으로 그 행위를 평가하는 것으로 성직자의 윤리와도 같고, 책임윤리는 결과의 측면에서 행위를 평가하며 예상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그리고 베버에 따르면 이런 책임윤리는 정치인의 윤리와도 같은 것인데, 이때 책임의 주체로 정치인을 제시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회 전체에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통제력을 명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사회 제도와 정책의 정교한 수립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문화 교육이 적절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서의 노력만큼이나 정책 입안자들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 구성원들이 전체 사회 속에서 잘 적응해 나가고 비교적 낙후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나 정책의 입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도와 정책적인 접근과 다문화 교육이 병행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는 학비 지원이나 특례 입학과 같은 방법에서부터 편견 의식을 제거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의 진행까지를 아우르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모든 방안들이 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교적 길게 윤리학의 분류와 다문화 교육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과학적 윤리학과 철학적 윤리학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윤리학이 모두 다문화 교육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걸 확인했었고요. 다음으로 심정윤리와 책임윤리의 구분 속에서 특히 책임윤리, 새로운 윤리인 책임윤리의 관점에서
다문화 교육은 정책적인 지원과 동반되어서 함께 나가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이제 마지막 윤리적 상대주의와 다문화 교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